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우리가 봤을 때 투자 자산의 대표적인 주자인 매도 가능 증권이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단기 매매, 소위 단기에 사고 팔 수 있는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러면서 이 내용이 각각 어디 되느냐 하면 IFRS에서 변경되다 보니까 지분 적용 주식은 일종의 지분증권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매도 가능한 기타 포괄손익이다. 기타 포괄손익을 갖다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도 앞쪽의 이야기 속에 옛날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썼던 이야기는 바로 상가구 원가 측정,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죠. 이때 이 이야기는 바로 지역마다 우리가 각각 달리 이야기하는데 만기 보유는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기타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인식 금융자산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기에 직접 팔고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때 우리가 봤을 때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다 하는 세 가지가 옛날 얘기와 현재 IFRS에서 적용되는 뭐가 되느냐 용어가 각각 다르다는 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한 말과 동료로 변경되는 거 알아두고요. 만기 보유는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불러주고 매도 가능은 기타 포괄 손익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인식 금융자산이다 하는 걸로 한 번 더 체크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증권 속에서 대표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자. 매도 가능은 기타 포괄 손익 인식의 금융자산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분법에 대한 바로 핵심적인 뭐가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을 대표로 하고 바로 이걸 갖다 기타 포괄 손익 인식을 갖다 우리가 하는데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 두 번째는 현금을 배당받을 때 어떻게 되지? 그다음 평가할 때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어떻게 되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취득 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매입 가격에다가 재비용을 더한 만큼 매입의 원가로 봐라. 이 매입의 원가로 본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매입의 원가에 속하는 이야기 속에는 재비용이 있을 때 재비용을 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득 시의 재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첫째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일단 뭐가 되냐 하면 매입의 원가다. 매입의 원가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지어야 되죠. 바로 매입의 원가가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뭐를 받습니까? 이자나 또는 배당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을 갖다 받는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 그럼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땐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영업외 수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영업외로 본다 그러는 거에 장사보다는 우리가 다른 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영업외의 수익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평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기말의 평가다. 기말마다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럼 평가가 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죠. 평가 이익과 평가 손이라는 내용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영업외의 수익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무상증자나 주식을 배당한다. 중요한 이야기는 만약에 평가를 갖다 우리가 해서 이때 이자나 배당을 갖다 현찰로 받는다 그럴 때는 현금으로 받을 때는 반드시 영업외 수익으로 본다는 얘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주식을 갖다 그냥 더 주는 거.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식 배당. 이런 무상증자와 같은 주식 배당을 갖다 줄 때는 어떻게 되죠? 주식을 배당으로 준다 그럴 때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수익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필요해. 정확한 정자나 주식의 배당을 받아가 그게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우리가 받았다 할 때 현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영업의 수익으로 정확하게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되지만 이 무상으로 정작하든지 주식에 대한 배당은 뭐가 되냐,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자. 금액이 확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현금을 100% 받지만 예를 들어 무상정자나 주식을 배당을 받았다 그럴 때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자. 변동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말에 평가를 했다 그럴 때는 기말의 평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평가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있겠고, 그다음 변경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되느냐,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쪽으로 조금 한번 밑에다가 적도록 하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주고, 그다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지 기말의 평가가 되어서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주고 샀다. 나중에 어야 되느냐 그럼 110원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평가 이익이 어야 되죠?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90이 됐다. 그럼 평가 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말에 대하여 처분을 했다 이거죠. 가지고 있다 처분을 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처분과 바로 기말에 평가된 장부 가격, 이걸 갖다 우리는 매입의 원가라고 본다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장부 가격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장부가와 처분가 요걸 갖다 대비하여 처분 이익을 갖다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매도 가능 정권, 매도 가능 정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기 매매 정권이나 그다음 만기 보유 정권이나 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가진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하는데, 취득에 있어서는 재비용을 갖다 반드시 원가에 포함하라 하는 이야기를 첫째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갖다 받았을 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봐라, 배당을 받았을 때. 그러나 무상정자나 주식의 배당을 받을 때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비교를 필히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가가 바로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장부가라고 얘기하는데, 장부가 이건 매입의 원가, 매입가다 이거죠. 매입가, 매입의 원가라고 얘기하죠. 매입가와 장부가의 차이는 뭐가 되죠? 바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때는 처분한 가격과 처분가와 장부가를 대비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걸 대비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130원 받았다 할 때는 100원과 130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110원과 뭐가 되냐, 30원을 비교해야 된다. 왜? 중간에 평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평가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 처분할 때는 처분가와 장부가를 대비하는 거지 매입 원가와 대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하여 바로 쭉 그런 거, 매입할 때 요거, 나중에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는 현금 배당 받으면 영업의 수익으로 보지만 무상정자로 볼 때는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가가 되었을 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이때는 가격을 장부가라고 부른다. 그럼 처분할 때는 장부가와 처분가를 대비하지 절대 매입원가와 대비하면 안 된다. 왜?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다? 평가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의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할 때 이렇게 매입의 원가와 처분가를 비교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장부가와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고 정리를 한번 좀 해두신다면 기초를 잡는데 어렵지 않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매도 가능 정권을 갖다 가지고서 투자 자산에 대한 바로 비교를 했고, 다른 모든 것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지분법 적용 주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법 적용 주식이다 그럴 때 지분법 적용 주식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지분법 적용 주식은 바로 여러분들 경영학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기업의 의에 되느냐 그럼 연합, 또는 기업의 뭐가 되느냐 집중해서, 기업의 집중해서 두 개 이상 기업이 하나가 될 때 어떠냐 그러면 서로가 모이는 단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집중이라는 말을 배우고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론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기업에 주대한 영향을 주는 하는 이야기, 여기는 뭐냐, 콘체론을 얘기합니다. 콘체론을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주중에서는 이런 형태를 콘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죠. 문제는 뭐가 되느냐? 엄마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가지를 뻗었을 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회사, 자회사, 손자 회사, 모자, 손자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이때 이 회사를 갖다 우리는 홀딩 컴퍼니다 그런 말을 경영학에서 얘기합니다. 홀딩 컴퍼니는 바로 다른 회사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죠. 컴퍼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엄마 회사가 아들 회사를 갖다가 바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를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투자를 한다. 20% 투자를 했다. 그럼 아들 회사의 순이익에 항상 20%는 배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럴 때 지분법 적용 주식이라고 불러주는 용어는 바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투자를 했다. 이럴 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말합니다. 지배력이 확실하다 할 때 반드시 이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당기 순이익을 발표할 때와 그 다음 진짜 투자 회사의 현금을 배당받을 때 각각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20%의 지분을 내가 단기 순이익의 20% 배정을 받는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자 일단 뭐가 되죠? 대변 쪽은 수익이 발생됐지. 뭐가 생겼죠? 지분법 평가이익. 지분법 평가이익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분법 평가이익은 수익이다 말이야. 수익.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는 일단 뭐가 됩니까? 자산인 지분법 적용 주식이어야 되죠. 더 늘어나지. 지분법 적용 주식. 지분법 적용 주식. 이게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투자 주식. 자산의 증가로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차변 쪽에 줘라.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100이다. 그럼 이거 지분법 투자 주식이 얼마만큼? 100만큼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되죠. 이랬다가 일단 뭐가 되느냐? 단기 순이익을 발표할 때는 이 회사 이익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20%다. 계산을 했더니 100이라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산의 증가로 100을 늘어나게 하고 지분법 평가 이익에 100을 갖다 늘어나게 하라. 이게 뭐죠? 바로 당기순이익이 발표될 때 일어나는 것.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으로 봐라 이거죠. 이랬다가 만약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은 일단 들어왔다 이거죠. 현금 100원 자산의 증가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들어왔다 이거죠. 만약에 배당을 받았다면 자산의 증가로 현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인지 대변 쪽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요 지분법 투자 주식 그리고 아까 자산으로 잡았던 부위를 자산의 감소로 지분법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적용 투자 주식. 적용 투자 주식을 일단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빼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투자 주식을 빼줘라. 여기 만약에 100이었다면 100을 갖다 우리가 빼줘라 이런 말이 되지. 여기는 일단 뭐가 되냐? 배당을 받을 때 단기 순이익이 발표될 때는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자산의 감소를 하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형태를 취하라.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현금을 배당을 받을 때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지분법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산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IFRS가 되며 용어가 바뀌었던 거, 요 부위는 상당히 신경을 쓰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옛날 책을 보다 보면 IFRS 되기 전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만약에 현재 책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왜? 우린 기초부이기 때문에 중급에 가면 절대 어떻게 되냐? 과거 IFRS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라는 말을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뭐가 되냐 인식금융자산이라고 본다 하는 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듯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바뀌어진 거.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랬죠. 이걸 용어를 우리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기 보유다 이럴 때는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란 용어로 변경된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유념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이번에는 이제 지분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유형자산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유형자산은 여러분 잘 알지만 다 회사가 필요로 해서 회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장사를 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영업용 토지
영업용 건물 전부 다 뭐가 되냐? 우리가 봤을 때 유형자산이다.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쓰게 되죠. 그럼 유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같이 우리가 유형자산은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나 비품이나 이런 건 다 유형자산이 아니겠나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단원을 밝혀서 유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바로 물적 자산으로 하는 말이죠. 형태가 있다 이거지. 형태가 있다 이거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물.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형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유형자산의 특징은 어떤가 하고 우리가 물으면 첫째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쓸 이야기로 영업활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업활동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다. 정상적 영업활동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한 해 끝나지 않고 여러 해 기간에 여러 해 일종의 뭐가 되냐 여러 해 동안에 왜 되느냐 그러면 회계기간 동안에 사용한다. 한 기간이 아니라 여러 회계기간 동안 이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용역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용역을 갖다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사용하는 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감가상각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다. 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감가의 감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가는 밸류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고 상각이란 말은 비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즉 가치가 떨어지는 걸 비용화해 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특히 무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외가 있다. 어떤 거? 토지라든가 현재 왜 되느냐 그럼 건설 중인 자산 이 건설 중 자산 이 내용은 어떠냐면 토지를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는 게 현실이죠. 이 두 가지는 제외다. 제외가 되어서 절대 토지를 감가상각하지 않아.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감가상각하지 않는 건 뭐냐 볼 때 토지는 절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뭐가 되냐 건물을 짓고 있다 이거죠. 지금 어디에 되느냐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 올리고 이러는데 이거부터 감가상각하면 안 되죠. 완성되어 사용하면서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건설 중인 자산도 우리가 봤을 때 감가상각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해 동안에 쓰는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됩니까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물은 반드시 가치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 해 기간 동안에 되고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수익과 비용의 등원칙이라는 얘기도 알아두자 이거죠. 바로 우리가 기계를 씀으로써 3년 동안 쓴다 4년 동안 쓴다 그러면 그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에 수익이 창출될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맞춰서 수익과 비용이 맞물려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한 걸 수익비용의 등원칙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 바로 유형자산에서는 이런 수익비용의 등원칙에 의하여 바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실제의 물리적 형태가 있다. 유형이라 이거죠. 유형이란 말은 실제 형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주고 형태가 없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죠? 무형자산이 된데 무형자산은 권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비교적 무슨 권으로 끝나면 무형이 된다 하는 것도 참고로 유형의 반대는 무형이고 예를 들어 특허권 또는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나 상표권 또는 장사를 잘하기 위하여 잘 될 때 권리금을 주는 영업권 이런 것들은 거의 무형자산으로 보는데 유형과 서로가 대비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같이 한번 특징을 갖다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종류를 우리가 봐라. 그럴 때 종류는 뭐 토지 아까 감가상각하지 않죠. 건물 감가상각을 반드시 해야 되죠. 구축물, 임시로 세운 건물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량이라든가 궤도라든가 이런 걸 구축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거 알면 되고 기계장치, 뭐 장사를 하기 위하여 생산을 위하여 들어가는 기계장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거 건설 중인 자산 아까 제가 말했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비품이나 공기구는 다 우리가 봤을 때 유형자산에 속하는데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만은 감가상각에서 제외다.
감가상각의 제외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며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형자산의 종류를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책을 통하여 같이 한번 해봤다 이거죠. 그럼 이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며 나가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따지며 나가는 게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유형자산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일종의 취득 원가가 있다. 유형자산을 갖다 우리가 비교적 어떻습니까? 나중에 유형자산을 갖다 우리가 취득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취득 원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지난번 매도 가능 증권 할 때도 어땠습니까? 매입 가격에 재비용을 드는 것은 반드시 재비용을 더해줘라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취득 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구입에 따른 원가, 구입 원가 또는 제작 원가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제작 원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바로 취득에 대한 부대 비용이다 이거죠. 취득에 대한 부대 비용, 취득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갖다 우리가 더해줘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할인의 특혜를 받았다면 매입의 할인은 빼줘라 하는 게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원가를 결정하는 가격, 실제로 자기가 구입한 가격이 얼마냐, 뭐 예를 들어 제작 원가나 구입 가격이 100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만약 취득인데 우리가 10이 들었다 그럼 110이 뭐가 되느냐, 취득 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예를 들어 할인을 5만원 받았다 그럼 5를 갖다 우리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만원에 10만원을 하면 110만원, 거기다 5만원을 뺀다 그러면 105만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105가 바로 취득 원가다. 취득에 대한 부대 비용을 우리가 생각해 주자 하는데 취득에 대한 부대 비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가만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설치 비용에 의한 지출,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 그때 드는 비용은 바로 취득에 대한 또는 뭐가 됩니까? 재비용, 일종의 뭐가 됩니까? 취득 원가를 얘기할 때 여기 뭐가 되느냐? 부대 비용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의 운송이나 취급비 역시 비용을 뒀다 그러면 이건 취득에 대한 부대 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치비,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세 번째 자본화 대상의 금융비용, 자본화는 많은 돈을 갖다 끌어여야 된다 그럼 그 비용을, 이자를 원가에 포함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데 몇백억을 갖다가 은행으로부터 빌려가 이자를 준다. 그 이자는 뭐로 보느냐, 비용으로 보지 않고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게 금융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중급회계 가면 상당히 이 금융비용에 대한 부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취득세나 등록세나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세공과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낸 만큼 부대비용에 바로 원가에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나중에 종료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복구하는 데 비용, 복구 비용도 나중에 복구 비용을 현재 가치로 따져서 반드시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취득 원가에 대한 부대 비용 속에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8번 이야기 속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한다면 바로 이 8번째 이야기인 8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걸 샀다. 사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국공채를 갖다가 사야 됩니다. 뭐를 갖다? 소유권 이전에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5년짜리라고 국채를 갖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국채가 500만 원이다. 그럽시다. 500만 원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우리가 따지면 한 43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만기가 될 때 액면가를 얘기하죠. 액면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인데 몇 년 뒤에 3년짜리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럼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얼마냐? 430만 원이다. 여러분들 재무관리 쪽에 현재 가치 따지는 거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는 따지지 않고 그 가령 430이다. 그럼 실제로 어디 되느냐? 430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현재 받고 500만 원짜리 팔아버립니다.
기업은 절대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3년 뒤에 가면 500만 원 받겠지만 현재 팔면 430만 원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실제 차이가 얼마냐? 70만 원이다 이거죠. 이 70만 원만큼을 부대 비용에 바로 취득의 부대 비용으로 잡아줘라. 이런 얘기가 바로 8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 가격과 공정 가격의 차이, 실제로 매입한 가격과 공정은 3년이면 3년 뒤에 얼마 받느냐, 요 가치, 아니면 현재 지금 판다면 얼마 받느냐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죠. 이 현가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액면가는 500만 원이지만 430만 원에 지금 처분할 수 있다면 실제 소용되는 건 500을 줬지만 430 돌려받으니까 70만 원만큼만 부대비용으로 본다는 얘기로 결정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4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유형자산 속에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내용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대비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다 그런 말과 수익적 지출이라 그럴 때 이 수익적 지출을 비교한다면은 수익적 지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 건물에 대하여 많은 돈을 갖다 투하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유리창이 끼워졌다. 그럼 뭐 현상 유지를 위하여 우리는 유리창을 복구하기 위하여 작은 비용을 들여야 되겠죠. 근데 비교적 어떠냐? 자본적 지출은 어떠냐? 첫째 금액이 크다.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 이럴 때 많은 돈을 매덕을 들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냐? 금액이 크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나 유리창이 끼워졌다, 창문이 갈라졌다, 문고리가 떨어졌다 이럴 때 바꿔 지운다 이러면 금액이 소소하게 되는 거죠. 금액이 소소하게 될 때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금액이 크냐 적으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가치 증가 또는 아니면 수명 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명 연장. 이런 이야기를 위하여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투하를 했다. 그러나 현상 유지, 기능 유지, 소소하게 돈이 들었다. 그러면서 금액이 많이 들어. 여기는 금액이 작게 들어. 그럼 이때 요걸 넣어야 되죠?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 넣어야 되죠? 그 물건의 자체. 예를 들어 건물을 1억을 들였다. 그러면 건물의 1억 직접 자산에 더해줍니다. 이와 같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경우는 금액이 비교적 크다. 근데 가치 증가. 아니면 수명을 연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갔을 때 직접 건물에다가 풀었어. 하나, 예를 들어 문고리가 떨어졌다. 페인트를 칠해주자. 이건 바로 현상 유지나 기능 유지란 말이야. 이럴 때 소소하게 드는 비용은 수선비로 본다. 이건 자산이 직접 더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가치에 직접 풀어서 해주고 수익적 지출은 바로 단기 비용으로 봐야 되며 수선비로 본다 하는 이야기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비교를 일단 할 수가 있어야 되며 정리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제 마지막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감가상각은 왜 하느냐?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뭐가 됩니까? 다 나이가 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듯이 삼라만상은 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인생이든 아니면 모든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죠. 이럴 때 가치가 하락하는 것, 가치가 하락하는 걸 갖다 반드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하락을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장부 속에서 따져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쭉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할 때 감가상각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계를 샀다 이겁니다. 이 기계를 몇 년 동안 쓰느냐 그러면 5년 동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5년이 지나면 수명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쓰면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 해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초과 수익이 5년 동안 쭉 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나중에 없어질 때 왕창 때린다면 마지막에 비용은 엄청 많이 들죠. 수익은 똑같이 5년 동안 나눴는데 비용은 마지막에 처리한다. 이런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모순이다 이거지. 그래서 수익 비용도 5년 동안에 균등하게 대응시켜주자.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항하여 비용도 균등하게 해야 되냐 그럼 나눠주자 하는 개념을 갖다 우리는 회계학에서 뭐라 그러죠?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이다 이런 말을 쓰죠.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대응되어라. 그래서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이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반드시 맞물려 가게끔, 예를 들어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매출 채권에 대하여 대손을 예정한다. 이것도 수익 비용의 대응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갖다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어야 되냐 비용화 시켜줘라 하는 이것도 뭐가 되죠?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라고 우리가 본다 이거죠.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다. 그래서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은 이 감가상각도 냉정하게 따지면 감은 마이너스 강은 밸류죠. 상각이다 그럼 상각은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걸 비용화한다. 감가상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5년 동안 같이 맞물려주는 게 수익과 비용은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한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감가상각을 왜 하느냐? 감가상각하는 이유가 뭐죠? 물리적 대화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뭐가 되죠? 그렇죠. 미래 요구에 대하여 뭐가 됩니까?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적응, 미래에 대하여 부적응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부화는 말 그대로 고물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리적 대화, 미래 요구에 대한 뭐가 되냐 부적응, 그리고 진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가상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게 감가상각하는 이유에 회계학적 근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대응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과 함께 만약에 삼남한상은 다 가치 하락을 당장 나중에 처리할 때 비용으로 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비용화해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칙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다 하는 말을 알아두고 이제 감가상각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따져나가자 이겁니다. 비교적 우리가 감가상각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감가상각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적 대화, 물리적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죠. 미래 요구에 대하여 왜 되느냐 부적응이다. 미래적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부적응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진부화는 고물화되어 가는 걸 갖다 진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아까 말하듯이 감가상각이 되어야 되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얘기다. 그럼 이제 감가상각을 우리가 보통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계산 요소는 내가 얼마 주고 물건을 샀죠. 비교적 우리는 캐시란 말이 되죠. 돈으로 물건을 산다 이거죠. 캐시란 말은 바로 현금을 얘기하는 건데 약자로 C로 쓰고 이 말은 취득 원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취득 원가는 C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C다. 이렇게 얘기하죠. 캐시의 약자인 C를 쓰자. 왜? 돈 주고 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얼마 주고 샀지? 했을 때 캐시, C. 그럼 두 번째, 얼마 동안에 사용합니까? 그럴 때 이 넘버를 말은 수를 얘기한단 말이야. 사용연수. 일종의 내용연수를 얘기한다. 또는 사용연수 때 넘버, 약자를 따서 N으로 표시하죠.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나중에 공을 처리할 때 얼마 남느냐. 세이버라는 말을 쓰지. 세이버는 잔존가격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잔존가격이다. 잔존가격 나중에 공물 처리할 때 얼마 받죠? 바로 세이버 S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이 세 가지를 갖다 3대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더라. 감가상각을 갖다 따질 때 우리가 쓰는 세 가지 내용.
바로 취득원가가 뭐죠? C.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뭐죠? 넘버. 그리고 잔존가격이 뭐가 되죠? 바로 세이버. 요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똑같이 하는 정액법이 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율을 똑같이 한다. 여기는 중요한 게 바로 금액입니다. 정액 그럴 때 픽스드 됐다. 뭐가 금액이.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 정률은 율이 정해졌다는 얘기가 되지. 그 다음에 정액의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연수별로 우리가 따져는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 5가지를 우리는 감가상각의 법약한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이제 하나하나 정액법은 어떻고 정률법은 어떻고 이중체감법은 어떤가 그리고 연수합계법. 요즘 와서 거의 시험은 연수합계법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 정액이나 연수합계법 이런 걸 갖다 병행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정액으로 쓰다가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이중 예를 들어 연수법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변경하며 회계 제도 변경을 가져오며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과목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감가상각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하는 말이 중요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 이유는 물리적 회화나 미래 요구에 대한 부정이나 진부와 같은 것 때문이고 3가지가 되고 감가상각 방법은 이런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이 기준액이다. 그런데 기준액은 공식에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C에서 취득원가야. 나중에 남는 가치 빼라. 이게 뭐냐 그러면 감가상각 기준이란 말이야. 감가상각 바로 돼야 될 액인데 예를 들어 내용연수 N으로 나눠라. 그럼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내용연수 N으로 나누면 없어지는 가치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나눈다. 그럼 잔존가격은 나중 남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정액으로 얘기하라 그럴 때 대표적인 예가 정액의 경우는 없어지는 가치, 즉 CS, S를 뺀 걸 가지고 N으로 나누면 정액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률법을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정률법도 이 R을 갖다 우리가 구하는 공식은 1-루트 N. N 여기에 뭐가 되죠? 넘버를 말한다. 사용연수를 얘기한다. 그럼 사용연수분에 뭐가 되느냐? C분의 S, S분의 C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데 자 S분의 C 이게 돼야 되죠. C분의 S가 되면 거꾸로 돼버리면 N을 벗어날 때 1보다 큰 가격 나오면 곤란하지. 이게 바로 잔존가격이란 말이에요. 잔존가격. 이게 뭐냐? 취득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원가가 돼야 되니까 이 루트 속에 값이 진분수가 돼야 된다. 가분수가 되면 수학적으로 가분수 여기 되면 루트를 벗어날 때 1보다 큰 가격 나오면 정률이 마이너스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률을 정하고 그 다음 매년 원가에다 정률을 곱하는데 요거 R은 1-루트 N 그 다음에 C분의 S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절대 진분수가 돼야지 가분수가 되면 1보다 큰 수가 나오면 정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감정상각입니까? 감가상각은 절대 가치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수,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감가상각에서 우리가 따져줘야 할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하나하나 감가상각에 속하는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을 하며 나가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은 있고 다음 중요한 이야기가 감가상각을 갖다 인식할 때와 감가상각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며 감가상각 방법 5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감가상각을 인식했을 때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갖다 재무제표상에 나타낼 때 어떻게 우리가 처리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쭉 본다면 어떤 내용이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비교적 우리가 감가상각이 일어났다. 그럼 물론 그 회사가 지금 어떤 걸 제도적으로 취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회사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아까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이 있을 수 있고 정률이 있을 수 있고 이중체감이 있을 수 있고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얼마든지 그 회사의 용도에 따라 그 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그 기법의 내용은 각 회사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다른데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거든 하나가 선정이 되어서 계산이 되었다라고 보자 이거죠. 계산이 되었다. 금액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맨 먼저 본다면 감가상각비를 인식했다. 인식의 방법은 이 내용 속에 어느 하나를 정해서 감가상각액을 선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감가상각을 갖다 인식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맨 먼저 12월 31일. 12월 31일이 될 때는 항상 가치 하락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고, 이때 감가상각하는 회계학적 근거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이라는 말을 거듭 알아둬야 되죠. 수익과 비용 대응 가게끔 우리가 배정하라. 그럼 12월 31일 날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비.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비란 말이 드니까 이건 뭐가 되죠? 비용이다. 감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가는 밸류. 그다음에 이 상각은 바로 비용을 얘기한단 말이야. 가치가 떨어진 걸 비용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XXX 금액은 이제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요 5가지 이하여 금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보자 말이야. 그리고 이쪽은 뭐가 되죠? 대변 쪽은 바로 건물을 빼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대상의 자산을 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감가상각 누계. 예를 들어 기계면 기계, 건물이면 건물. 건물 같은 건물, 기계 같은 기계, 감가상각 누계 하고 여기에 적어주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평가적 차감 계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만약 기계가 있다. 그럼 기계가 있단 말이야. 기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30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자 말이야. 근데 감가상각이 얼마냐? 기계 감가상각 누계란 말이 나오죠. 기계에서 감가상각 누계 하고는 만약에 100만 원이다. 3년짜리면 그러면 왜 되죠? 간접적으로 기계를 빼주는, 직접 여기에 빼지 않는다 이거지. 직접 기계에서 빼지 않는다 이거지. 항상 그 얘기는 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누계 하고 우리가 해주고, 여기는 10,000원이다. 그럼 여기도 10,0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기계를 간접적으로 빼주는, 자산을 간접적으로 빼주는 바로 이런 걸 갖다 평가 계정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이거죠. 바로 평가, 차감적 평가 계정. 차감적이란 말이 되지. 차감적으로 빼주는 형태를 취하더라.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라. 20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재무제표상에 표시될 때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된 놈을 빼라. 그러면 장부 가격은 얼마냐? 빼준 4만 원이 그 가격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재무제표상의 표시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감가상각 인식은 바로 감가상각비 하고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 기계면 기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만약에 T를 그려서 우리가 따진다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어디에 된다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가볍게 감가상각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 자 하나하나 우리가 가만히 보며 정액법은 어떻고, 정률법은 어떻고, 이중체감법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디에 되느냐, 연수학계법은 어떻고, 생산량 비례법은 어떠냐 하는 계산을 우리는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죠.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정액법은 어떠냐, 말 그대로 어디에 되느냐, 금액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정액법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액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액법은 이겁니다. 자, 취득원가에다 잔존 가격을 빼라. 캐시에다가 세이버를 뺀다 이거죠. 넘버 바로 사용연수. 그럼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 이게 뭐냐 그럼 바로 정액법이다. 그래서 우리 책도 보면 감가상각의 기준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빼고 내용연수를 나누면 바로 1년에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게 바로 정액법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정률법은 말 그대로 율이 같다는 얘기지. 금액이 같은 게 아니라 율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률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감가상각을 의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기초장부 가격에다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를 갖다 곱하느냐, 여기는 정률을 갖다 곱한다는 얘기가 되죠. 정률을 곱한다. 여기는 매년 똑같기 때문에 일명 선으로 얘기하면 직선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왜? 감가상각액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누계를 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법이란 라인 메소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 라인 메소드다.
라이너스는 직선법이란 말을 쓰지. 이 직선법의 개념은 뭐가 되죠? 그렇죠. 모든 걸 갖다가 똑같이 한마디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말한다 이거지. 그럼 정률은 율이 일정하다요. 기초장부에다가 일정한 율을 매년 똑같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상각률을 구하는 공식 R은 1 아까 얘기하듯이 자 R을 어떻게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맨 먼저 R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럴 때 1 루트 n분의 c분의 s.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일종의 진분수가 돼야지. 가분수가 되면 이거 나올 때 1보다 큰 가격 나오면 음수가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죠? 양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죠? 그럴 때 분모 속에 있는 거는 C분의 S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그럼 율법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다. 그럴 때 이중체감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상각률을 내용연수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느냐? 2를 갖다 하기 때문에 궁극은 뭐가 되느냐? 여기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정률법 계산과 똑같은데 이 삼각률은 정액의 2배를 갖다 우리가 한다.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중으로 체감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하듯이 바로 정률법과 계산과 같지만 정액의 2배. 그래서 정액과 정률을 우리가 쓸 이중 체감한다는 개념식을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장부 가격에다 상각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취득 원가에다 감가상각 누계하는 걸 빼며 상각률을 곱하는데 상각률은 바로 내용연수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 그거 알아두고요.